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은 동부전선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 진주만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해 잘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 히틀러와 스탈린의 충돌은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바꿔놓은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러시아를 공격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선구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130년 전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한 그 날짜에 히틀러도 똑같이 볼셰비즘을 상대로 한 유럽의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히틀러는 볼셰비키를 응징하는 자기만의 성전을 벌이며 스탈린의 이름을 딴 그 도시에 집착하게 됐는데요. 즉 현실적으로 끝이 안 보이고 어려운 소련 공략 도중 상징적인 승리에 빠져들게 된 거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중 독일, 소련 양쪽으로부터 다 고통받았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되기 전 민간인의 이주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독일군 전선 후방 최대 40마일까지 모든 집과 농장을 부수고 잿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독일군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국민의 운명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스탈린은 지역민들이 목숨을 걸고 스탈린그라드를 방어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KGB의 전신인 NKVD는 배를 모두 징발해버려 볼가강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에 갇혔던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인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총알에 쓰러진 한낱 고기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스탈린그라드의 제62군 사령관 추이코프의 선언은 당시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시를 지키든가 아니면 도시를 지키다가 죽을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됐고 탈영병원 모두 처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 사람들이 보여준 투지와 애국심과 활약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민간인들도 여성도 모두 민병대에 편입됐는데 탄약과 소총이 인원수만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이코프는 독일군이 근접전을 꺼리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이 포격을 하기 어렵도록 15야드 거리 내에 전선을 유지시켰고 특히 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독일군 병사들로 하여금 늘, 언제, 어디서 소련군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였죠. 사실 독일군 앞에 놓인 진정한 장애물은 폐허가 된 그 도시 자체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은 이른바 생쥐전쟁이었습니다. 부서진 건물과 벙커, 지하실, 하수구에서 일어난 근접전은 독일군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부서진 벽, 숨겨진 벙커, 폐허가 된 공장에 매복하고 있다 수시로 튀어나와 독일군을 공격했거든요. 소련군의 핵심적인 무기는 경규관총, 수류탄, 저격수의 소총이었습니다. 특히 근접전에서 수류탄은 필수 무기였기에 모든 참호에서는 수류탄을 늘 손에 쥘 수 있는 위치에 두었고 이 때문에 경험 없는 병사들이 사고로 많이 죽었습니다. 시가전에서 저격수의 활약이 두드러졌고 소위 스타 저격수도 탄생했는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바실리 이바노비치 자이체프였습니다. 자이체프 이야기는 장자크 아노 감독, 주드로 주연의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붉은 군대는 자국민에게 무자비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집에서 나와 독일군의 사격을 피할 곳을 찾던 러시아 여자들이 뒤에서 발사되던 소련군 기관총에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이 독일군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추이코프는 이렇게 썼어요. 불타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겁쟁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다. 병사와 시민은 똑같이 스탈린이 인용한 레닌의 경고를 들어야 했는데 모든 면에서 붉은 군대를 돕지 않고 붉은 군대의 위계와 명령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살해돼야 한다는 얘기였죠. 손톱만큼의 감상주의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런 끔찍한 전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은 몇 분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이었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었죠.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인은 7초에 1명씩 죽어나갔고 도시에 들어간 순간 생존 시간이 24시간을 넘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동부전선의 독일 군인들도 비참한 상황에서 수없이 죽어나갔는데요. 특히 홀로 보초 근무를 설 때 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월이 되자 어느 독일군은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폐허 가운데서, 포탄 구멍 속에서, 지하실에서, 아니면 원래 공장 건물이 있던 어지러운 고철 더미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한 독일군 중위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난 종종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인류는 정말 미쳐버린 게 아닐까? 이 끔찍한 시간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의 지휘자였던 추이코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우리는 도시를 지키든가 아니면 도시를 지키다가 죽을 겁니다. 독일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소련군이 독일군 시체에서 찾은 지하 출판물엔 냉소로 가득한 다음에 가짜 명령서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탄절은 없을 것이다. 요셉이 군대에 불려갔다. 마리아는 적십자에 들어갔다. 아기 예수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보내졌다. 동방박사는 비자를 받지 못했다. 아리아 인종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등화 관제로 별도 없을 것이다. 목동은 초병이 됐고 천사는 전화 교환수가 됐다. 당나귀만 남았다. 추이코프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소련군 총사령관 주코프는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천왕성 작전이라 하는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철통 같은 보안 덕분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보안 능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독일군 정보부는 1942년 천왕성 작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불군 군대는 마스키로브카, 속임수, 위장, 보안을 아우르는 용어인데요. 이 마스키로브카에 크게 신경 썼습니다. 무선 교신을 줄였고 명령은 직접 구두로 하달했고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주변에서 일부러 군사활동을 늘렸고 작전과 상관없는 곳에 17개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고 배를 준비하며 독일군의 항공정찰을 교란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선 구축을 하며 군사활동을 은폐시켰죠. 천왕성 작전을 위한 부대 이동은 밤에 이루어졌고 낮에는 은신했습니다. 불군 부대의 위장 기법은 매우 뛰어났는데 스탈린그라드 남쪽에서 모두 16만 명 이상의 병사, 430대의 전차, 550문의 대포, 14,000대의 차량, 10,000마리 이상의 말이 밤에 볼가강을 건넜습니다. 부빙이 떠내려오는 강을 몰래 건너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죠. 나중에 한 역사가가 지적했듯 그들의 가장 큰 성취는 공세의 규모를 성공적으로 감춘 데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측 3개 전선에 100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바야흐로 소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동부전선의 제6군 사령관 파울루스에게 히틀러는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항복은 있을 수 없다.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싸운다. 제6군은 독일 역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길 역사적 공헌을 했다. 나치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던 괴링은 제6군이 테르모필레 전투에 스파르타인과 같다고 극찬했어요. 죽어서 전설이 되라는 칭찬을 들은 제6군은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키며 노골적으로 자살을 권유했고 파울루스는 소련에 항복했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던 NKVD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살 권유장을 받았지만 나는 그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지는 않을 겁니다. 히틀러는 군인들의 생사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그들이 다 전사해서 신화가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파울루스는 1946년 뉘른베르크 재판의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소련 언론은 그를 스탈린그라드의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독에 머물며 히틀러에게 굴종했고 우유부단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헛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1953년 가을에 석방됐고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계속 글을 쓰다 1957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엔 서독의 바덴바덴으로 옮겨져 10년 전에 죽은 부인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불군 군대의 희생은 독일 점령하 유럽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세계 곳곳의 저항운동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지만 소련 측의 피해는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소련군은 거의 900만 명이 전사했고 18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까지 합치면 거의 26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을 이끈 추이코프는 1945년 베를린 공방전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 독일에 입성했고 독일 주둔 소련군 사령관이 됩니다. 불같은 성질이지만 병사들과 늘 함께한 천상야전 군인이었던 그는 평생 숙청을 피해가며 수많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소련군이 승리했다 해도 병사들이 모두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수용소에서 돌아온 소련 병사들은 혹독한 신문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사 활동을 전담한 스메르시란 조직이 있었고 혹독한 신문 후에 대부분은 굴라크, 즉 소련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스메르시는 나중에 NKVD, 즉 스탈린의 정보기관으로 흡수됐고 이것은 KGB, 후르시초프의 정보기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 국민들의 희생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응급처치 훈련만 받은 어린 여성 위생병들이 용감하게 활약했어요. 제62군 위생중대 지휘관 가브리엘 로바는 18살의 의대생이었는데 그녀 또래였던 대부분의 위생병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인했습니다. 격심한 포화를 뚫고 부상자에게 기어가 부상자를 끌고 나와 안전한 곳에 오면 등에 업어서 옮겼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전쟁에서 수훈을 세웠는데 간호병으로, 저격수로, 포병으로, 비행기 조종사로 활약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의료 서비스나 부상병들에게 관대하지 않았지만 야전병원의 많은 의료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하며 적극적으로 일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만든 최악의 전쟁 피해 기록 스탈린그라드 전투. 스탈린은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말을 남겼지만 탈출의 희망 없이 그 안에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크나큰 비극이 겨우 권력자의 자존심과 탁상 공론 속에서 이루어진 실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넌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